샬롬. 인생의 역사 8번째. 절제여 나의 아들 나의 영감이여. 절제여 나의 아들 나의 영감이여. 봄, 밤. 김수영.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 오 봄이여. 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에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너의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도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기적 소리가 과연 슬프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서둘지 말라. 나의 빛이여, 오 인생이여.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밤, 눈을 뜨지 않은 땅속의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여럿이 마시는 사람은 희망이 소중하다고 믿는 사람이고 혼자 마시는 사람은 절망이 정직하다고 믿는 사람일까? 전자는 결국 절망뿐임을 깨달으며 귀가하다 혼자서 한 잔 더 할 것이고, 후자가 끝내 희망을 포기 못하겠으면 누군가를 불러내 한 잔 더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마신 것이 희망이건 절망이건 자고 일어나면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움 뿐일 때가 있다. 어젯밤 내가 느낀 감정들, 내가 과장해서 나 자신에게 제공한 그것들의 구겨진 포장지만 남아있어서다. 대체로 희망과 절망은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는 멀리 있다. 현실의 대부분은 희망도 절망도 아닌 그냥 무명의 시간인 것이다. 술 덜 깬 눈에만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 이것이 무슨 대단한 각성의 체험 같은 것은 아닐 테고 그저 현장 검증에 끌려간 자가 어쩔 수 없이 예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 같은 것이겠지만, 여하튼 이 작취미성의 시간만큼 우리가 삶의 진실과 가까워지는 때도 드물 것이다. 1936년 어느 날의 이상도 그러했으리라. 육신이 흐느적 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맑소. 그러나 은화처럼 맑은 정신이라면 이상보다도 역시 감수형이다. 누구보다 수신의 강박이 심했던 그는 그 맑은 정신으로 제 욕망을 관찰하기를 즐겼다. 김수영의 시 봄밤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때는 어느 봄날 저녁인데 화자는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이제야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런 몸일 때만 찾아오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 자신에게 들려주고 있다. 김수영의 시치고는 의외로 매섭지 않고 다독이는 어조락 읽는 사람이 뜻밖의 위안을 얻게 된다. 그의 시 중에서 의무감 없이 좋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연구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시는 아닌데 특별히 분석할 게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시의 문장이 쉬워도 시인의 마음이 쉽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그러니까 제 마음에 쫓기지 말자는 말이다. 한국어 문장에서는 별로 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는데도 저절로 외워져서 되뇌게 하는 매력적인 구절이다. 이 시 전체가 저 구절의 변주 확장이다. 술취 때문에 뒹굴다 깨어나 보니 벌써 저녁일 때의 낭패감과 억울함, 이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시인은 묻는다. 그것들은 혁혁한 업적을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빨리 꿈을 이루고 싶다는 갈급해서 생겨난 것이었다. 그는 자기를 제어할 필요를 느낀다. 개와 종과 달이 밤이 왔음을 알려도 당황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는다. 시인이 서둘지 말라고 말해주니 위로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언제나 유효한 말은 아닐 것이다. 미루는 게 버릇인 사람이나 수십 년 동안
그대로인 사회 시스템을 향해서는 오히려 서두르라고 일갈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일련에서 그는 같은 뜻 다른 세 가지를 함께 말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싶다. 서둘지 말고 바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 이 셋은 자주 엉킨다. 바라는 것이 너무도 많은데 이룬 것이 너무 없어 당황스러울 때 그때 서두르게 되는 것이다. 그때가 위험한 때다. 김수영이 걱정한 것도 그것이지 않을까. 빨리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마음에 지면 나를 잃고 꿈을 왜곡된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란 현실 앞에 의연해지려는 마음이다. 너의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도 말이다. 달은 지구를 따라 끝없이 돈다. 이상 꿈이 현실 삶에 내려앉지 못하고 그렇게 겉도는 헛도는 사태를 보는 일은 괴롭다. 게다가 달은 차고 이지러지기를 반복하지 않는가. 김수영 자신의 꿈도 달의 모양처럼 날카롭다가 환했다가 비어 보였다가 그러기를 반복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가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공전할 때 기차는 어디로건 자주 떠나니 그 기적 소리가 어찌 들렸을까. 과연 쓸쓸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성마르게 시동을 걸면 안 된다고 그는 또 제 욕망에 제동을 건다. 김수영의 꿈 욕망이 무엇이었는지 이 시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3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김수영의 수신에 대한 강박은 본래 재가와 치국에 대한 열방과 이어져 있다. 이 시에서도 그의 근심의 대상은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까지를 포괄한다. 한국에 낙후된 정치 사회적 조건이 언제나 그를 서두르게 했다. 그 형령한 눈에 너무 많은 누추한 것들이 보이니 괴로운 것이다. 오죽하면 눈을 뜨지 않는 땅속의 벌레가 될 것을 상상했겠는가.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제 그는 어느 봄날 자신에게 또렷해진 이 서두르지 않기 방법론에 절제라는 이름을 준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부터 절제란 내 욕망과 관계 맺는 바람직한 방식이었다. 고대 철학자에게 욕망의 강도가 문제라면 우리의 시인에게 중요한 것은 욕망의 속도이다. 이 절제는 개인적 사회적 꿈을 이루기 위한 긴 싸움에 나서려는 자에게 필요한 탁월성인 것이다. 그가 절제를 나의 귀여운 아들이라 한 것은 그것이 내가 낳았으나 오히려 나를 인도하는 생각이기 때문이고, 나의 영감이라 한 것은 그것이 향후 시작의 지침이 되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릴케의 고대 아폴로의 토르소를 읽다 보면 마지막 구절인 너는 너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에서 언제나 뜨끔해진다. 김수영의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역시 그런 구절이다. 이런 백발백중은 좀 신기하다. 그만큼 내가 언제나 바꿀 필요가 있는, 또 애타도록 서두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리라. 최근에도 나는 어떤 글을 쓰는 와중에 이 시를 다시 읽고 나서 내가 조급하게 쓴 어떤 문장들을 지워버릴 수 있었다.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결국 혁혁한 업적을 바라고 있는 것이었다. 고마워라. 김수영이 김수영이어서 괴로웠던 것은 김수영뿐이고 우리에게는 그가 있어 온통 다행일 뿐이다. 이 나날들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이 나날들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나날들, 필립 락킨. 나날들은 왜 있는가? 나날들은 우리가 사는 곳, 그것은 오고 우리를 깨우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은 그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있는 거. 나날들이 아니라면 우리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풀자면 사제와 의사를 불러들이게 되지. 긴 코트를 입은 채로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그들을.
조선대학교 문해창작학과 내 영화 비평학과 학생들이 소개해준 단편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작은 큐브로 만든 집이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조금씩 물에 잠기는 마을. 많은 이가 떠났지만 주인공 독거 노이는 때가 되면 아래층을 포기하고 새로 한 층을 옮겨가는 식으로 버틴다. 어느 날 이사를 하다가 담배 파이프를 아래층으로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지르자 노인은 아예 잠수 장비를 갖추고 그것을 찾으러 내려간다. 물건은 금방 찾았다. 그런데 오랜만에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그곳에서 살던 때의 기억까지 떠올라 금방 다시 올라와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내쳐 계속 내려가 보기로 결심한다. 더 깊은 과거의 추억 속으로. 말하자면 이런 운유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아래쪽에서 위로 점점 물이 차오르는 일이며 그렇게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지난 시간들은 수몰되는 집처럼 그 형태 그대로 가라앉는다. 그런데 그 과정을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잠수하듯 상기해 볼 수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다. 그렇게 한 층씩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그는 역순으로 과거와 재회한다. 아직 아내가 살아있던 때를,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던 때를, 어린 딸이 식탁 주위를 뛰어다니던 때를, 그리고 아직 도시가 물에 잠기기 전 그와 아내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던 때를, 어느새 바닥 1층까지 내려와서 올려다보니 자신의 집은 너무 높고 멀다. 언제 이만큼이나 산 것인가. 이 작품을 보는 12분 동안 한 사람의 일생을 다 살아버렸다. 그러는 동안 눈물은 참기가 쉽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처음이 아니다. 업을 볼 때도 시계추를 볼 때도 그랬다. 긴 인생을 짧게 줄여놓은 파노라마 영생을 볼 때면 을의 눈물이 흘렀다. 이미 살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 일생이란 저렇게 짧게만 느껴지는구나 싶은 안타까움 때문이었을까. 더 근원적인 감정은 어떤 분함에 가까웠다. 일생이란 결국 하루하루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왜 살고 나서 돌아보면 그 많은 날은 가뭇없고 속절없는가? 왜 우리는 그 나날들을 충분히 살아내지 못하는가? 시간을 사는 인간의 이런 종적 결함이 원통에서 눈물이 났던 것일까? 그러자 필립 나킨의 가장 유명한 시 중 하나인 나날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앞에 애니메이션에서 시간의 각 단계는 집의 한 층으로 표현됐는데 나킨의 시에서도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그런 식으로 시간을 공간화한 표현들이다. 그는 하루하루의 나날들을 우리가 사는 곳이라고 규정한 다음 이 시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다. 나날들이 아니라면 우리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의 묘미는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문답을 상상해보면 좀 더 또렷해진다. 어느 곳에서 사십니까? 저는 하루하루의 나날들 속에서 삽니다. 이렇게 시간을 공간적으로 생각해 보는 상상력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감각을 열어줄지에 대해서도 음미할 것이 적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 이련으로만은 좀 아쉽다. 실은 이 시를 두고 흔히 비적인 시, 운운하는 것은 이어지는 이연 때문이다. 나날들 속에서가 아니라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나키는 이연에서 그 문제를 풀자면 사제와 의사를 불러들이게 되지라고 적었다. 이 답변 아닌 답변도 기묘하지만 사제와 의사가 그들 각자의 유니폼을 나부끼며 들판을 달려오는 장면으로 장식한 마무리 역시 기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테리 이글턴은 시를 어떻게 읽을까의 애매성 항목에서 이 시를 인용하고 이렇게 적었다. 사제와 박사, 의사는 이 형이상학적인 질문자에게 위안과 충고를 가져다 주려고 달려갔는가? 혹은 그들은 그를 속박하려고 돌진하는 블레이크적 인물들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조로
마지막 연을 읽어야 할지, 소름 끼치는 어조로 읽어야 할지, 혹은 침착한 어조로 읽어야 할지 모른다. 지금 읽을 터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시에서 가끔 발견되는 매력적인 애매성의 한 사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애매함은 풀릴 수 있는 애매함으로 보인다. 이글턴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련으로 돌아가야 한다. 락키는 왜 시간을 장소로 상상했던가? 지금은 곧 연기일 뿐이라고 지금은 곧 여기일 뿐이라는 뜻이고, 거꾸로 말하면 여기에서의 지금 외의 다른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이리라. 단 한 번의 인생, 그 인생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다른 대안이 있는가?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대안이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사제와 의사가 필요하리라. 예나 지금이나 그것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영역은 종교와 의학, 과학이니까. 종교는 내세에서의 영생, 의학은 현세에서의 건강을 말한다. 그를 통해 전자는 죽음의 영적 극복을, 후자는 죽음의 과학적 연기를 꿈꾸게 한다. 물론 락키는 인간의 이런 미혹 혹은 의존에 부정적이며, 그래서 그의 안을 경탄이 아니라 탄식에 가까워 보인다. 이제 이글턴이 언급한 이 시의 애매성이 해소됐다고 말해볼 수가 있을까? 이글턴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다. 사제와 의사의 돌진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위안인가 속박인가? 나의 대답은 둘 다라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불행한 사람에게 사후 세계를 설파하는 일은 그런 위안에 속박되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물음은 이것이었다. 이 이언은 어떤 어조로 읽어야 할 것인가? 소름 끼친다는 듯이, 아니면 침착하게? 아마도 가장 적합한 표현은 착잡하게가 아닐까? 사제와 의사라는 엄숙한 권위자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모습을 그리는 이언에서 나는 다소 이죽거리는 듯한 유머를 감지한다. 그런 유머는 착잡하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 유일함을 강조하는 락킨의 시가 니체식의 대지에서의 장가와 유사한 것으로 오해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의 가장 인상적인 시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냉소적인 지혜를 품고 있다. 이 시의 톤 역시 그렇다. 젠장, 이 나날들 뿐이야. 대안은 없어. 해수면이 상승하듯 시간이 흐르고 수몰 지구처럼 과거를 가라앉는다는 것을 실감하는 때에 주어진 나날들을 100%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종적 결함을 실감하는 때에 이런 시를 읽는 것은 유용한 일이다. 기왕이면 그런 때나 그렇지 않은 때나, 그러니까 365일 내내 음미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에게 매년 주어지는 365개의 나날들, 그것들 외에 또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모두가 사랑하고 대부분 오해하는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건 아쉬워. 숲을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그러고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 택했지. 물론 인적으로 치자면 지나간 발길들로 두 길은 정말 거의 같게 다져져 있었고, 사람들이 시커멓게 밟지 않은 나무 잎들이 그날 아침 두 길 모두를 한결같이 덮고 있긴 했지만, 나는 한 길을 또 다른 날을 위해 남겨두었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걸 알기에 내가 다시 오리라 믿지는 않았지.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난 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통계에 따르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은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이자 해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미국 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는 한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됐던 터라 그 세대라면 대부분 알고 지금도 소위 명사들의 애송시로 자주 거명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시가 잘못 익히고 있다면 미국의 평론가 데이비드 오어가 2015년 출간한 가지 않은 길 모두가 사랑하고 대부분 오해하는 시에서 미국을 발견하기가 그런 질문을 던졌다. 이 시를 읽는 관행적인 방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갈래 길 앞에 선 화자가 있다. 두 길을 다 걸을 수 없어 고민에 빠진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을 운유한다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간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전인 미답의 길을 과감히 택할 것인가. 화자는 후자를 즉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더 끌렸던 길을 택한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임을 예감한다. 이어지는 마지막 세 줄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 구절 중 하나일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중간 부분이 좀 알쏭달쏭하기는 해도 저 마지막 세 줄에 이르며 이 시는 다시 명쾌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감동의 포인트는 두 가지다. 오직 하나의 길만 택할 수 있을 뿐인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회한, 그리고 사람들이 택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고독과 아름다움. 그래서 이 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용되기 적합하다. 인기 없는 전공을 택해 일가를 이루고 이제는 정년 퇴임을 앞둔 노 교수가 퇴임사를 할 때, 혹은 이제 막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한 정치인이 자신의 선택은 눈앞의 사사로운 진리를 쫓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훗날의 역사적 평가를 각오하는 비장한 연설을 할 때 등등.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독법이 들렸다니, 문학에서 유일한 정답이란 없으므로 들렸다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지만 그래도 작품의 실상과 충돌되는 독법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 시에는 우리가 위에서 정리한 이 시의 메시지와 명백히 충돌하는 구절이 얼룩처럼 포함되어 있다. 두 갈래 길 중 사람들이 덜 걸어간 길을 택하겠다고 말한 뒤에 화자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듯한 이런 구절을 적는다. 물론 인적으로 치자면 지나간 발길들도 두 길은 정말 거의 같게 다져져 있었고 사람들이 시커멓게 밟지 않은 나뭇잎들이 그날 아침 두 길 모두를 한결같이 덮고 있긴 했지만 이 네 줄은 기묘하다. 정말 거의 같게나 한결같이와 같은 표현들은 앞서 화자가 기껏 부각해 둔 두 길의 차이를 지우면서 두 길에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시의 후반부에 마련되어 있는 험로를 택한 자의 고독이라는 감동적 요소를 스스로 약화시킨다. 그런 감동 때문에 이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네 줄을 불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삭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2015년 반영된 드라마 프로듀서에서 주인공이 이 시를 낭독할 때 저 제목은 생략됐다. 물론 시간상의 이유로 생략된 것일 텐데 문제는 이렇게 생략된 버전이 언뜻 더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얼룩을 닦아내지 말고 존중하기로 하자. 그러려면 이 시를 처음부터 다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두 갈래 길 앞에 섰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화자는 일단 통행이 드물다고 느껴지는 길을 택한다. 그러나 이내 자신이 상황을 과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두 길에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음을 밝힌다. 바로 이 순간에 화자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간파했으리라.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를 원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를 바란다는 거. 그래서 화자는 마지막 연으로 예감한다. 자신이 훗날 이날의 선택을 다소 미화된 방식으로 회상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시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이 시의 진짜 얼굴이라 단어는 못해도 최소한 간과되어 온 다른 얼굴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으리라. 당시의 어느 전원 시들처럼 다정하게 삶의 지혜를 말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은밀한 복화수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플랭크 렌트리키아는 이 시를 양의 옷을 입은 늑대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10년 뒤 데이비드 오어는 이렇게 단언한다. 이 시는 캔 두 개인 주의,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에 대한 경의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축하려 할 때 범하게 되는 자기 기만에 대한 논평이다. 그렇다면 100년 동안의 오독이었다는 것인가? 시인 자신은 무슨 생각으로 이 시를 썼을까? 데이비드 오어가 인용하고 있는 놀런스 톰슨의 프루스트 병전에 따르면 프루스토의 절친한 친구였던 영국 시인 에드워드 토머스는 어떤 길을 택하든 가지 못한 다른 길을 생각하며 한숨 짓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프루스트가 이 시를 완성하자마자 그 친구에게 보낸 이유를 생각해보면 시인의 작의를 짐작할 수 있다.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란 없으니 일단 하나의 길을 택했다면 가지 않은 길에는 가지 않은 길에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 물론 시인의 취지가 그런 것이었다 한들 논란에 종결되지는 않는다. 작품이 발표된 후 열리는 해석의 경기장에서는 창작자 자신도 단지 한 명의 선수일 뿐이므로 이쯤 되면 우리야말로 여러 갈래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외로운 선택을 한 사람의 자기 긍정을 표현한 시, 자의적 선택에 사후적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자기 기만을 꼬집은 시, 후회가 많은 이에게 들려주는 부드러운 충고의 시. 나의 대답은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한단 말인가?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한번 놓친 길은 다시 걸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 시는 말하지만 작품은 길과 달라서 우리는 시 맨 처음으로 계속 되돌아가 작품이 품고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을 남김없이 다 걸어도 된다. 다행이지 않은가?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지만 책은 다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프로 반복의 묘, 오타쿠의 덕, 어느 윤상 덕후의 고백. 누군가 오타쿠를 오덕후로 바꿔 발음한 순간 많은 것이 달라졌다. 덕후는 그 온화한 발음이 한자어 덕후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 한자어는 덕이 두텁다는 뜻이니까 아니게 아니라 나는 오타쿠 오덕후의 덕에 대해 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동아시아 윤리학의 맥락에서 덕은 이상적 인간상에 이르기 위한 금욕적 노력의 성과를 떠올리게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윤리학에서 덕은 인간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어떤 탁월한 자질들을 의미한다. 전자가 옳은 삶을 향한 자기 극복의 노력이라면 후자는 좋은 삶을 향한 자기 실현의 노력이다. 오덕후의 삶에도 덕의 가치가 존재한다면 두 번째 의미의 덕일 것이다. 덕질, 즉 한 사람이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해 몰두하고 헌신하는 일은 범상한 일이 아니다. 흔히 덕통사고라는 말을 쓴 것은 우연한 계기로 어떤 대상에 불현듯 마음을 뺏긴다는 뜻이겠지만 그런 마음이 발생하는 빈도가 평생 경험하는 교통사고의 숫자와 비슷할 만큼 드문 일이라는 뜻으로도 혹은 덕후로의 전하는 교통사고가 그렇듯이
한 인간에게 불가역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덕통의 이 세 요소를 종합하면 이렇게 된다. 한 대상에게 불현듯 마음을 뺏기게 되는 드문 사건이 한 사람을 불가역적으로 바꿔놓다. 나는 이 변화가 긍정적일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탁월함을 갖게 하는 변화일 수 있다고 말이다. 사례 연구 차원에서 나는 경우를 말해 보려고 한다. 1989년 어느 날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나는 김현식에서 온 여름밤의 꿈이라는 곡을 듣는다. 첫 소절 종이한 밤하늘에 눈빛 조용한 밤 코드의 흐름으로 진행되는데 내 귀에는 하늘 부분에 일탈이 이례적이었고 또 매력적이었다.